이미 있는 지식 이미지 5번째 시간입니다. 짜잔! 그 힘의 불균형 일상 속에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늘 불균형이죠. 아, 늘 불균형이에요? 어떤 점에서 많이 느꼈어요? 지금 여기도 불균형일걸요? 왜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바뀌면 바뀔수록 거기에 대해서 저 잘 알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 서열이 갑자기 높아지잖아요. 이 서열이라는 게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유재석이 연예계 MC 중에서도 탑이라고 하더라도 메이크업 얘기하고 헤어 얘기할 때는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처럼 그 서열이라는 거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따라서 대화 주제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이 매 순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 서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형성 과정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부터 그쵸.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자신의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태요? 기본적인 나의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죠. 기본값이 그 친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 그리고 누구랑 같이 지낼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부모님 간의 관계 관계들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나에게 괴로웠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가장 익숙했던 관계들을 보면서 내게 상대방에게 포용적으로 대할 것인가 혹은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충분히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친구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매너와 예의를 상식적으로 갖춰온 아이들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마주쳤어요. 아직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같은 공간에 우리 반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뭘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표정? 헤어스타일, 표정 그리고 외적인 부분 어떻게 앉아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뭐 자세 되게 별거 아닌데 이걸로 얼마나 많은 걸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스타일 보면 뭘 알 수 있을까? 옷이 깨끗하냐? 그치, 청결도 볼 수 있죠. 일단 그냥 겉모습으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판단의 촉도는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눈에 비치는 기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색깔, 톤이나 이런 것들도 이 스타일로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취향이나 뭐 성격. 그쵸, 취향이나 그런 걸로 저 사람은 되게 점잖게 입었네. 저 사람 되게 튀는 거 좋아하나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굳이 말을 해보고 이러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 자세. 앉아있는데 똑바르게 앉아있는 거와 뭔가 힘없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과 엎드려가지고 아파 보이는 애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에너지와 컨디션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너 무슨 일이 있었대를 다 구구절절 듣지 않아도 내 눈에 잠깐 비치는 0. 몇 초의 시간으로 그 사람의 스캐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지 않았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지금 나의 행색으로 그리고 나의 자세와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첫인상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형성이 되고 나면 좋은 기대치일 수도 있고 나쁜 기대치. 나쁜 기대치일 수도 있고 내 타입은 아니라 그냥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기대치가 좋든 나쁘든 이제 좋은 쪽으로 가볼게요. 저 내 스타일이다.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관찰이 시작되겠죠.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밝은 성격이겠다. 친절한 사람이겠다. 혹은 좀 까칠한 사람이겠다. 별로 반응이 없는 사람이네. 무뚝뚝한 사람이겠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이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장면, 뭐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리액션이나 말투, 눈빛, 제스처 그런 것들의 이제 크기나 빠르기나 목소리의 톤이나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또 그 에너지 레벨, 기운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또 유추가 굉장히 많이 돼요. 뭔가 멀리서 이제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파파팍 맞아, 그 순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지금 쪼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요소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이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유치 가능하죠. 네, 맞아요. 그렇죠. 끼리끼리 논다고. 그쵸. 우리 모두 정말 무의식적으로 다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순식간에 이게 무의식의 반응,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이미 그냥 순간적으로 다 느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첫인상이 또 잘 바뀌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나 그저 반전이나 사건이 네, 있지 않- 사건 없으면 네, 의외의 맞아요. 면을 보지 않는 한 그쵸 고착화되기 되게 그렇죠. 쉬운 상황이죠. 그럼요. 어렸을 때는 되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센지를 아는 그 뇌, 이 부위가 되게 빨리 자란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고, 나이가 들면 이제 또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그렇죠. 맞아 그 조건들의 네. 사회적, 음. 경제적 그런 내가 아는 어른들한테 듣고 내가 경험한 어느 정도 지식을 기준이 통해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것까지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인데 네.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불균형을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불균형 자체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또 일상에서 많이 보여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게 되게 극단적인 예로 가면 왕따? 왕따 사례가 될 수 있죠. 그 경우에는 어떤 파워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파워의 불균형은 늘상 있는 건데 모든 방면에서 어떤 존재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싶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존재적인 우위. 근데 또 가해자의 행동, 그러니까 가해자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가해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네. 왜 유독 그 친구들만 네. 다른 친구들한테 가해 행위를 하는지. 네. 연구에 의하면 그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는 이제 일치한대요. 어느 왕따의 가해자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이제 나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그 리액션, 자기가 원하는 리액션을 보고 싶어서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 이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존재감. 그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왜 불안해요?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내가 소중한 걸 알고 있고 내가 강하고 안정감은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타인을 가해하면서까지 그걸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면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걸 계속 확인받고 싶어. 그쵸, 확인받고 싶어하는 과정. 가해를 하는 행위는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모를까? 모르지 않아.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서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라고. 제일 불쌍한 애들이라고. 결국에는 그게 다 결핍에 의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한 얘기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어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그 아이들이 그 처벌을 몰라서 그러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가해의 피해자였던 경우들이 많고 학교에서는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뭐 학대를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처벌 자체가 일시적으로 얘네들의 어떤 행동을 저지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필요한 건 충족감인 거죠. 온전한.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왕따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네. 범죄죠. 또 범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쵸.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네. 그들이 이미 받은 상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가해 학생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네, 맞아요. 친구들이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하려고 어설프게 또 막 멋있어하는 애들이 힘있어 있어요. 보이니까. 힘있어 보이니까 그게 굳이 그렇게 과시하면서 이걸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절대 행위가 멋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거나 아니면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어떤 발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나요? 그 세로토닌과 옥도파민?
네네네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네,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그 세로토닌은 이제 내가 승리자가 됐을 때 느끼는 그 발생하는 네. 호르몬. 그래서 그 포유를 하듯이 가슴을 딱 펴게 되고 막 맞아요. 활기에 차게 되고 이런 건데, 옥토파닌은 내가 졌을 때 패배감을 느낄 때 나오는 건데 어깨가 처지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걸음걸이를 힘없게 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범죄자들이 타겟을 정할 때 본능적으로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또 나에게 네. 대항하지 않을 것처럼 힘없이 걷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왕따를 타겟을 정할 때도 실제로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타겟이 되지만 힘이 있어도 대항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되게 빈번하게 그런 타겟이 된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좀 되게 재밌는 건데, 오히려 분노마저 표출하지 않는, 선한 네. 분노마저 표출하지 않는, 자신을 보호하는 분노마저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말은, 공격성을 갖추게 되잖아요. 네.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했을 때 내가 거기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격성을 드러낼 일이 없어요. 그게 세로토닌과 연관이 있는데 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이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싸움에서 이기거나 이랬을 때 분비가 되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네. 어떤 승자가 됐을 때 분비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에서 이기려면 되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우고 나서 경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오히려 우리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나를 딱 지킬 수 있고, 분노를 딱 표출해서 남들에게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쵸. 라고 딱 선언을 하는 순간, 나 자신에게도 그런 맞아요. 안정감을 주고 남들에게도 나는 네. 안정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거는 타이밍. 처음에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딱 그 첫 타이밍에 위축되지 말고 반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얘는 반격을 할 때도 있고 반격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한 번 더 공격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나는 이거 불쾌해 라는, 나도 화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감정 조절을 잘 하면서 나의 어떤 내면의 단단함들이 이제 갖춰져야지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표면적으로라도 일단 딱 어깨 펴고 허리 세우고 가슴 펴고 똑바로 걷고 힘있게 걷고 네. 이런 부분들 자신감 있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라도 좀 연습하는, 만약에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새로운 환경으로 갈 때는 네. 지금 당장부터 좀 연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그 가해자가 별거 아니라고요. 허세로 가득한 빈 깡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잘못 건드리면 걔네들 폭발해요. 왜냐면 너무 취약한 예민한 애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듬어주면서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거기에 져주는 것과 지는 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내가 위축되면은 지는 거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보듬어주면 오히려 나한테 되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보듬어줄 깜냥이 아닌데 보듬어주는 것처럼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티가 나죠. 맞아. 그러면 이제 2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걔가 이제 이 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건드릴 때는 내가 화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화를 냈는데도, 혹은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어른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상황에 이제 옆에 있는 주변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나서줄 수 있다면 되게 좋지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그런 순간에 내가 목경을 하고 인지를 했음에도 침묵을 한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동조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가 또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죠. 왜냐면 내가 그걸 묵인하는 순간 가해자는 알아요. 이런 순간에 아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 사람의 견적에 또 나온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대해도 가만히 있네, 내가 쟤를 때려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